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미국의 이속 차리기가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이 위태위태합니다. 리더십 부재, 경기 침체, 쇄신 의지 박약 등 위기란 위기는 다 들이닥치는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자기 생각만 가득입니다. 탄핵 정국이더라도 민생은 챙기고 경제는 돌아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뜻을 모아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그나마 기대를 걸어봤는데 역시 또 정치가 발목을 잡는 듯합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며 협의체 시작 직전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오늘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이념이 어디 있고 색깔이 무슨 의미냐고 했었지 않습니까? 한 달도 안 돼 어떤 얘기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장세희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내란대행으로 규정하며 최 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국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 보이콧입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잡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체 회의 직전 불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계엄 사태 직후 국정협의체를 먼저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0일 국회 연설에서도 민생 경제를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추경과 연금, 반도체 특별법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민주당이 먼저 거부하고 나선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국민의힘은 제1당의 책임을 기억하라며 협의체 참여를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민생을 강조하며 협의체를 제안해놓고 이제와 약속을 깨버린 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국정협의체 불참 결정에 대해 원내 지도부의 일임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결정이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협의체 불참과 관련해 직접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의중이 반영됐거나 적어도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은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압박하며 내일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어떤 입장을 내는지 보겠다는 건데 탄핵까지도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입장이라는데 왜 그런 건지 정민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내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관하는 국무위원 간담회 결과를 보고 국정협의체 참여 문제 등을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결국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데 민주당은 제1번의 어떤 방점을 찍고 있는 거고 최 대행이 마흔역 후보자 임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한 뒤 맞춤식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언급했습니다. 충분히 탄핵 사유는 갖췄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정무적으로 고민의 영역인 거죠. 국민의힘은 야당의 겁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된다며 정치적 혼란을 가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에 이어 성일종 의원도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단식에 동참했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전한길 씨가 격려 방문을 했습니다. 최 대행께서 응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글쎄 그래줘야 되는데 저하고 사실 일치하지. 네. 43년 지금. 네.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앞둔 최 대행 측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성관이 채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관이 채용 비리가 처음 불거진 뒤 국회가 10차례 넘게 가족 직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성관이가 거짓 답변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국회를 속인 건지 이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국회는 선관위에 내부 가족 채용 통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최소 11차례 요구가 있었지만 중앙선관위는 직원 가족관계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거나 관련 정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걸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1년 12월 선관위 부모, 자녀, 관계직원 현황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관리해왔고 2022년 4월엔 한 차례 업데이트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관위가 2022년 당시 경력 채용된 직원의 자녀가 최소 16명이란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를 축소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의해서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선 선거 처리되면 선관위가 의원들에게 갑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 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퇴직 후 강화군수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후보 등록을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등록했을 뿐이라며 심판이 선수를 하겠다며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성관위의 각종 비위가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성관위를 명시적으로 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독립성만 강조하며 비리에 침묵한다는 비판이 야권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현행 감사원법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3곳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개정안엔 여기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헌재가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놓자 하루 만에 헌법 취지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한다며 보완 입법에 나선 겁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법 체제에서는 사법기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하지만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민주당이 선관위의 세습 고용엔 왜 침묵하느냐는 비판이 야권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시,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논평을 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가족 채용 비리와 방만한 인사 관리로 내란 극우 세력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주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감사관 제도 등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침묵하지 말고 부패 사슬을 끊는 조치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48일째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사가 열렸는데 법원이 요구한 최종 의견서 제출 시한이 끝나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낼지만 남았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시한은 열흘 뒤인 어제까지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낸 의견서를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에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돼 불법 구금 상태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2차례 불허하자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하루 전인 25일에 이미 구속기간이 끝났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불법 구금 상태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다는 것이 설명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 또 지난달 27일에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등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담은 의견서를 추가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낸 의견서에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고 불구속 재판 때는 공범이나 관련자 회유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걸로 전해집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법원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거친 발언으로 인한 설화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도부는 연일 선을 긋고 있지만 중도층 민심과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수사와 기소, 체포, 구속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자들의 모습은 분노와 화로 또르르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더 실망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여당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던 지난 3.1절 집회에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등 과격한 발언이 잇따라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되려 부셔야 됩니다. 저 부수자! 여당 내에서도 광장 민심만 보다 중도층 민심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절대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라고 봅니다. 야당은 정신 나간 말이라며 막말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고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조만간 윤 대통령을 배신하고 절연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중도층 공략을 위해 태세 전환에 나설 거란 취지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한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가 논란이 되자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법원 인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모두 바뀌었는데 내일 교체된 재판부가 첫 재판을 엽니다. 지난 재판 과정을 되짚어보는 공판 절차 갱신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최근 절차 간소화 규정이 시행되면서 재판 지연은 예전보다는 덜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1심 재판만 3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재판은 3년 3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가 3번 바뀔 때마다 증인 신문 녹음 파일을 일일이 듣는 등 공판 절차 갱신에만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1일에야 처음으로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다음 달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앞두고 계신데 입장 어떠세요? 이 대표의 위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재판부 3명이 모두 바뀐 뒤 첫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다만 이번엔 절차 갱신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녹취록 등이 있는 경우 녹음 파일을 다시 듣지 않도록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 지연 우려가 있는 증거 신청은 기각할 수 있고 동영상 녹음 파일도 중요 부분만 골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이 대표의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서울고법 위중교사 사건 2심 재판부도 지난달 교체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전국 대학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죠.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모교인 중앙대에서도 집회가 열렸는데 유튜버와 외부인들까지 몰려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는 소동이 또 일어났습니다. 개강을 맞는 대학들 비상입니다. 변정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대 정문 앞에서 재학생들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합니다. 바로 길 건너에선 또 다른 학생들이 비상계엄 규탄 집회를 엽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내란 세력 척결 현수막을 든 시민들이 양측에 가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마이크와 스피커까지 동원한 유튜버까지 등장하자 학교 앞이 한층 더 소란스러워집니다. 야, 그런 거 만들려고 자기 사진을 찍어서 경찰은 철제 차단막으로 양측 집회 참가자들을 분리했습니다. 앞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 때는 캠퍼스 안까지 외부인이 난입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이화여대 집회엔 극단 유튜버들이 나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학생이 멱살을 잡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개강을 앞둔 학생들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공부에 방해될 것을 우려합니다. 생각이나 이런 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서관에 있어도 그런 소리는 들리고 분위기 자체가 좀 학생으로서 편한 분위기 아니잖아요. 전국 대학에서 탄핵 찬반 집회는 계속될 예정이라 대학 측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보수 결집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은 집권 여당 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합을 강조했고 윤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에 대해선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권 주자들의 움직임까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권영세 비대위 출범 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사과의 뜻을 밝혔고 박 전 대통령은 개의치 말라고 답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고초를 겪으시는데 잘 견디길 바란다고 했고 여당을 향해선 국가 미래를 위한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여당 대표나 의원들이 소신이 지나쳐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여권 주자들은 한국판 엔비디아가 생기면 지분 30%를 국민과 나누자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줄곧 강조했던 AI 산업과 자신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 사회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상상 속의 회사를 가정해 뜯어먹을 궁리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악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됩니다. 야당은 일찌감치 사실상의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갔고 여당도 전략적 행보를 시작한 모습인데요. TV조선이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최근 책을 출간하고 정치권에 복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오랜만이시죠? 제가 당대표 시절에 앵커님 뵙고 몇 달 만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TV 출연은 처음이신데요. 이 정치 스타일을 얘기할 때 한 대표님이 좀 너무 빠르다. 지금 복귀할 때냐, 뭐 총선 패배 뒤에 전당대 출마도 그랬고요.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달 정도 제가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는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곱씹고 다짐했었습니다. 제가 또 그런 모습이 보이면 많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런데 타이밍이나 시간 얘기 많이 하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밤에 개헌 반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곱씹어 봐도 빠른 결단이 필요했던 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숙고가 필요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부족한 점 고쳐 나가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찬성할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하신 거는 뭐 대표로서 하셨다고 하는데 형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 복귀 시점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난
날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선고만 남아 있는데 헌재의 편향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당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태생 자체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성 자체도 일종의 정치적 나눠먹기가 전제된 곳이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운영해오는 데는 서로 절제를 지켜왔거든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각 진영에서도 배제해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문제가 깨진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절차 면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력에 비해서 야심만 많은 공수처가 초래했던 이 혼란도 분명히 지적할 만하고요. 예.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그 소식 전해드렸어요. 신동욱 대변인이 전달하면서 이 집권당 대표가 너무 이 갈등을 유발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전 대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대표에게는 윤 대통령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윤 대통령님과 오랜 세월을 같이 겪었죠. 그 과정에는 대통령님이 어려울 때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면서 겪었고 좋은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풍파를 많이 겪었거든요. 네. 밖에서 잘 모르시는 그럴 때마다 많이 지켜주고 서로 도와줬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최근 1년간 그리고 이 경험을 거치면서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겪어온 세월이 참 길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이런 거였잖아요. 김건희 여사님 문제나 의료 사태, R&D 문제, 그리고 이종섭 대사나 황상무 수석 문제, 그리고 명태균 문제, 김경수 복권 문제. 전 이런 부분 정도를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라고 보는데요. 윤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건 꼭 필요했었어요. 이 지적을. 이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면 전 나중에라도 정말 크게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에 직언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와의 관계가 있고 한데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정말로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근데 네. 고통스러운 면이 있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은 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직언을 하고 충원을 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말이죠. 예. 뭐 대표님 책에도 써 있습니다. 실체보다 어떻게 비춰지느냐. What it is보다는 What it looks like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대통령과 더 싸웠다. 야당의 이재명 대표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제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받고 지지받게 된 것은 민주당의 폭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을 가장 앞서서 몸살이지 않고 흙탕물 속에 뒹굴면서 싸웠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의 방향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 싸운 것도 그리고 대통령이 잘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느 최선을 다했던 것도 사실은 하나의 생각입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 보수가 잘 되기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도 탄핵까지 가고 계엄을 막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미움을 받겠구나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정말 저는 대한민국과 보수와 국민의힘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결단을 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제가 잘 이해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비상계엄 사흘 뒤에 만나셨잖아요. 단 2분만 만나셨죠. 6일 날 6일 날 말씀인데요. 그때 책에는 뭐 체포 사실 여부, 군인사 관련 얘기 나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감이 교차하셨을 텐데 또 혹시 다른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사실 그렇게 둘이 마주 앉은 건 사실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1월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뵙게 되는 게 참 안타깝고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대통령님한테도 제가 간접적으로도 말씀드린 거 있지만 우리가 100년 사는 인생에서 한 5년, 10년 동안 나라 위해서 빡시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하자라는 생각을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계엄의 문제고 저는 보수당의 리더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간에 탄핵으로 가지 않게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인 얘기도 좀 나눴지만 결국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나눴는데 저는 그날은 다른 것보다는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수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서 계엄 당일부터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요구했는데 경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외신과 언론 등에서는 국민들은 이거는 2차 계엄 하려는 거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걸 막 선동하고 있었고 그런 지적이 또 합리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왜 이 사람 그리고 군내 동요도 있고요. 군에서는 이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강하게 요청드렸고 사실 당시 저랑 말씀 나눌 때는 군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못하겠다는 말씀하셨지만 저랑 오랜 대화가 끝나고 제가 돌아와서 1시간 정도 뒤에 교체를 하셨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 곱이 넘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대표님은 탄핵에 이제 사실상 이게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반대 집회에 엄청난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대표님 지지율이 지금 63%로 원래 당선이 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한 자릿수입니다. 이걸 극복하셔야지 다음의 길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광장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선의로 자기 시간 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 가지가 충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마음은 공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애국심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마음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뭉쳐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서 제가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한동훈은 잘 싸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차기를 도모한다면 뭔가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의 미래는 뭡니까? 오늘도 저는 미래 비전을 좀 더 질문해 주셨으면 제가 설명을 해줄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87 체제에 관한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87 체제는 이제 더 이상은 유지될 수 없고 늘 말했지만 이 실현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현 가능성은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의 자기 희생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고 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일을 더 이상 겪지 않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비전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제가 오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과거를 극복하지 않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계엄의 바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미래 비전은 대단히 오히려 연결돼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성장을 하고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기회를 주시면 차차 오늘
뭐 시간 기회가 안 되신다면 네.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책에 보면 AI와 관련된 거, 이런 경제정책 상속세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틀 뒤면 봄날을 알리는 절기 경칩이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에는 최대 50cm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마른 땅을 적시면서 산불과 가뭄 위기는 넘겼지만 모레까지 눈이 이어질 전망이라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입니다. 해발 520m 설악산 진부령. 산 정상부터 시골집 지붕까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3월 폭설에 상간마을은 다시 한겨울로 돌아갔습니다. 앞마당에 세워둔 차량은 눈 속에 파묻혔고 눈을 치우기 위해 농사용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인력으로는 절대 못 쳐요. 장비로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쉽지. 장비를 치고 눈이 계속 오면 뒤돌아서면 또 눈이 차고 그런다고. 이렇게 삽으로 눈을 치우지 않으면 집 밖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강원 고성 50cm를 비롯해 경북 울진 28.7cm, 충북 제천 14.7cm, 경기 가평에 10.2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눈으로 26일 동안 이어지던 영동 지역 건조특보가 해제되면서 건조한 봄철을 앞두고 대형 산불 위기는 줄어들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워낙 안 와가지고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근데 올해 산불 난 것도 있고 그래서 눈이 와서 좀 해소된 것 같아서. 하지만 물기를 머금어 무거워진 습설이 쏟아지면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경북 봉화에선 비닐하우스 지붕이 무너져 차량을 덮쳤고 경북 울진에선 대게 축제도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날씨 때문에 그렇죠.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최고 50cm가 더 내린다며 시설물 붕괴 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폭설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트럭이 눈더미에 빠지거나 미끄러진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수북이 쌓인 눈 위로 대형 트럭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바퀴가 빠져 옴짝달싹 못하던 트럭을 출동한 크레인이 줄을 연결해 빼내려 합니다. 많이 빠졌어요, 길에. 그래 눈길에다가 또 흙길이라 가지고 그래 더 빠지지 있잖아. 빙판 위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진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경북 의성군 청주 영덕고속도로에서 터널을 막 빠져나온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숨졌는데 경찰은 당시 폭설이 내리면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졌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비가 많이 왔으니까 눈이 많이 왔으니까 눈길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커다란 탱크로리 한 대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청주 영덕고속도로 경북 상주시 부근에서도 16톤 탱크로리가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를 피하려다 전도됐습니다.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전도된 탱크로리를 들이받았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대전고속도로에서는 버스 한 대와 승용차 대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잇따라 들이받았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이 내일 아침 서울 영도를 비롯해 내륙 일부 지역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출근 시간 빙판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밤에 산책하러 나갔던 여성이 몇 시간 뒤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인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편한 차림으로 우산을 쓴 여성이 아무도 없는 인도를 홀로 걸어갑니다. 바로 옆 차도에도 지나가는 차가 없습니다. 화면에서 여성이 사라지고 약 16분 후 여성이 쓰고 가던 우산이 바람에 날려와 도로에 나뒹굴지만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2시간 뒤 이 여성의 가족은
산책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4시간 만인 오늘 새벽 3시 45분쯤 근처 한 공터에서 숨진 4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지점부터 이제 수색을 했는데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찔린 흔적이 있어서 자세한 사인은 국과수에. 숨진 여성이 발견된 곳 인근에는 CCTV가 없었지만 경찰은 피해자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오늘 오전 30대 남성을 충남 서천군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와 용의자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인기 많은 골프채의 경우 하나 가격이 100만 원을 넘나듭니다. 이런 인기 골프채를 대리점들이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 행위를 하는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손님인 척 대리점에 들러서 가격이 지켜지는지 감시까지 했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한 유명 골프 브랜드 대리점입니다. 드라이버를 고르면서 할인이 없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할인 안 들어가요? 저희 무슨 세일이 없어서. 대리점이 별도 할인을 하면 본사가 아예 물건을 끊어버린다고도 합니다. 분리수가 있죠. 싸게 파는 데가 싸게 판다 그런 데서는 업체에서 제지가 없어가지고 물건 안 한다든지. 공정위는 이렇게 대리점에 본사가 책정한 가격을 강요한 골프용품 업체 던롭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던롭은 일본 제품인 잭시오와 스릭슨 골프채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잭시오 골프채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던롭은 별도 할인을 하는 대리점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금전 지원을 끊었고 본사 직원을 손님인 것처럼 대리점에 보내 가격 흥정을 유도하는 등 판매 가격 동향을 감시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입니다. 공정위는 던롭이 대리점 갑질을 통해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딥시크로 전 세계 AI 판도를 뒤흔든 중국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스페인에서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가 개막했는데 중국 기업의 AI 기술들이 단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카메라에 사람들이 신기한 듯 몰려듭니다. 중국의 샤오미가 독일 카메라 기업 라이카와 협업해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입니다. 200mm 광학 줌으로 50m 밖에서도 자동차 번호판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Oh, yeah, it's it depends on my budget, And I talked to my wife. Okay, so my wife admit me. So, okay, I bought it. 인공지능이 화면을 훑더니 딥페이크 이미지일 가능성이 94%라는 경고창을 띄웁니다. AI 생성 이미지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탐지 기술은 물론 2번 접히는 노트북 화면, 사무실 조명만 비춰도 충전이 되는 노트북도 중국 기업 작품입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성장한 중국 기업들이 놀라운 기술력을 선보였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There's going to be a number of Chinese manufacturers who will be looking with a certain amount of fear towards the US, wondering whether there's going to be sanctions or other restrictions. 우리 기업들은 AI 수익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KT는 K-팝 체험 콘텐츠를 40개 국어로 구현했고 LGU 플러스는 AI 보안 기술을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SKT는 GPU 6만 장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돈 버는 AI, 일단 AI 데이터 센터로서 돈을 벌 거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부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AI가 바꿀 모바일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MWC 2025는 오는 7일까지 나흘간 이어집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비축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던 가상자산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 현실적으로 전략 비축이 가능할지 송무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선 때부터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외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It is going to the moon, as we say. It's going to the moon. I want America to be the nation that leads the way.
그동안 관세 전쟁 등 다른 일로 눈코 뜰 새 없었던 트럼프는 취임 한 달여 만에 자신의 SNS에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그룹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이나 석유처럼 정부가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겠다는 의미로 트럼프가 전략적 비축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 이후 최근 북한의 국제거래소 해킹 여파로 추락하던 비트코인을 비롯해 솔라나나 에이다, 리플 같은 코인까지 많게는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가상자산 비축을 통해 미국의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비축 법안이 잇따라 부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가치의 이제 변동성도 크고 이것이 뭐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반대하고 있어 가상자산 비축이 어디까지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새로운 거래소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기존 한국거래소 외에 넥스트레이드라는 새로운 시장이 추가되는 건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당장 내일부터 투자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뭡니까? 네, 우선 주식 거래 시간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만 거래할 수 있었는데요. 넥스트레이드 도입으로 정규시장 전에 50분, 정규시장 이후에 저녁 8시까지 시장이 운영됩니다. 총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퇴근 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하려면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넥스트레이드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SOR이라는 스마트 주문 시스템을 이용해서 두 거래소 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곳으로 주문을 배분합니다. 예를 들면 A사 주식을 사려고 하면 둘 중 더 싸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주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투자자가 직접 한국거래소만 또는 넥스트레이드만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방식에도 혹시 변화가 생깁니까? 네, 선택 가능한 거래 전략이 더 다양해집니다. 기존에 가능했던 방식의 중간가 주문과 스톱 지정가 주문이 추가되는데요. 중간가 주문은 가장 높은 구매 가격과 가장 낮은 판매 가격의 중간값을 자동으로 반영해 주문하는 방식이고요. 스톱 지정가 주문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증권사가 부담하는 매매 수수료를 한국거래소보다 20에서 40%가량 낮게 책정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내는 수수료가 아니라 당장 체감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거래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부터 넥스트레이드에서 모든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 첫 2주간은 10개 종목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순차적으로 늘어나서 3월 말에는 삼성, SK 하이닉스 등을 포함해서 총 800개 종목까지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다만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점유율은 전체 주식시장 거래량의 15%로 제한되고요. 시가와 종가는 기존 한국거래소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규장 마감 이후에 넥스트레이드에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랐다고 해도 다음날 시작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시장에 정착이 될까요? 네, 다른 나라들을 보면 미국은 수십 개, EU는 100개가 넘는 거래소가 운영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복수 거래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봤고요. 장기적으로는 대체 거래소의 특색을 살려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SOR 시스템이 조기에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겠고요. 대체 거래소별로 상품이 특정화된다거나 거래 시간이 상이하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본인만의 특징적인 장점을 앞세우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당장 내일부터인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어제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미 항모가 한국에 입항한 건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인데 양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미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C가 갑판에서 출격을 대기합니다.
은밀하게 침투해 적군 지휘부를 타격하는 해군용 스텔스기로 항공모함 이출격에 맞게 큰 날개를 접었다 펼 수 있습니다. 승조원 6,000명의 항공기 80여 대를 실을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핵항모 칼빈스남이 어제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경납고에는 한미 양국의 국기가 내걸렸고 방패 모양의 레이더를 짊어진 호크아이 조기경보기가 눈길을 끕니다. 잠수함 잡는 시오크 헬기에다 슈퍼호넷 전투기도 위용을 뽐냈습니다. 미 해군 항모 강습단장은 항모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 자체가 강화된 한미 동맹을 보여준다며 한국말로 인사도 건넸습니다. Together, we remain steadfast in our commitment to our alliance.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우리 군 지휘관은 미 전략자산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항모 입항은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으로 칼빈스남은 이달 중 실시되는 한미 연합연습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미국 민간 기업의 무인 탐사선이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는 역사상 두 번째인데 이 탐사선엔 한국의 시조 8편도 실렸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무인 달 탐사선 블루고스트가 달 표면에 안착하는 순간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지난 1월 민간 기업 파이어플라이가 발사한 블루고스트는 40여일간 지구와 달 궤도를 비행한 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반쯤 달 표면에 착륙했고 30여 분 뒤 달 표면 사진과 각종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2월 발사된 오디세우스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민간 탐사선입니다. Understanding the atmosphere of the moon, its capabilities and characteristics, understanding how future human explorers could more efficiently operate on lunar surface.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달 탐사선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방식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nd again, as we move forward with the model, we're learning a lot. We're learning about where we can drive down costs and improve schedule and things like that. 탐사선 내부엔 예술 작품을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시집이 실렸는데 한국의 시조 작품 8편도 포함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번 연휴 3일 동안 프로축구 경기장엔 10만 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열렸던 인천과 수원의 K리그2 경기는 구장 개장 이후 처음으로 10,000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1부, 2부 할 것 없이 K리그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 팬들의 응원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2부 리그 인천과 수원의 경기가 벌어진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은 개장 이후 처음 14년 만에 18,000만 관중이 들어섰습니다. 스토리텔링부터 완벽했습니다. 작년 1부 리그 감독상에 빛나는 윤정환 감독이 2부 리그 팀 인천의 새 사령탑으로 앉았고 강한 팬덤을 자랑하는 수원을 홈으로 불렀습니다.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모든 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2부 리그지만 경기장 분위기는 1부 리그 못지않게 열정적입니다. 내가 이 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장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수원 팬들은 홈 경기뿐만 아니라 원정 경기에서 원정석을 가득 채우며 상대팀을 괴롭힙니다. 어떠한 응원가가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최고의 응원가가 이제 모든 관중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나. 1부 승격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모두가 승리를 위한 에너지를 발산하기에 그라운드는 치열하고 흥미롭습니다. 전반에만 3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승리하는 축구를 좀 많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K2는 그래서 좀 더 어려움이 있었던. 목표를 향해 치닫는 과정에 강력한 생동감이 관중을 2부 리그 경기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3.1운동이 우리 민족의 의요, 생명이고 교훈인 까닭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서세동점의 파도가 몰아쳤던 19세기 말, 우리는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동학파로 갈려 서로 싸웠고 결국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3.1운동 때는 양반 쌍놈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백정과 기생까지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106년 뒤 대한민국은 둘이 됐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에 10만 명이 훨씬 넘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국회의원도 40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의 국가 파괴로 대한민국의 좌파 강점기가 시작됐다는 경고부터 모두 때려 부수자는 과격한 선동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안국동의 탄핵 찬성 집회에도 수만 명의 인파에 민주당 의원 13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집회 참석을 독려했지만 탄핵 반대 집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수구조차 못 되는 반동이라고 폄하했고 망상장애 괴물을 포함해 말로 옮기기 민망한 육두문자가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독립의 대의 아래 온 민족이 하나 됐던 3.1절에도 극단적 비난과 욕설, 혐오와 선동의 언어가 난무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고 떳떳하게 외쳐라. 대한독립 만세! 지금 필요한 건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정신도 3.1운동에서 나왔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의견은 서로 다르더라도 우정과 존경에는 변함이 없음이 문명 국민의 본색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문명 국민의 본분을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3월 3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대한통합 만세였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리기 시작해 일부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또 한 차례 폭설이 쏟아지겠는데요. 이들 지역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에서 5cm 이상의 강하고 무거운 습설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와 동해안에 10에서 30cm의 눈폭탄이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3에서 8, 그 밖의 지역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구름이 닿지 않는 지역은 비가 내리다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로 출발해 한낮에 4도 선에 그치는 등 종일 날이 춥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해상에 거센 풍랑이 예상됩니다.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날이 점점 온화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